자식의 미래를 위해 평생 모은 6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돈으로 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화려한 잔치를 열었더군요. 진실을 물으러 간 제게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빼앗긴 돈이 아니라 짓밟힌 제 인생을 되찾으려 합니다.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마늘 향과 디지털 장벽. 제 이름은 오선자 67이에요.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아마 마늘과 참기름, 그리고 고춧가루라고 해야 할 거예요.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하늘 아래서 제 하루는 시작되죠. 다른 사람들은 한밤중일, 그 시간에 저는 마포구 망원시장, 제 40년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곳으로 향해요. 철컹 하고 셔터를 올리는 소리는 제 인생의 시작 종소리 같았어요.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았으니까요. 가게는 비록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저에겐 세상 그 자체였죠. 매일 아침이면 직접 담근 김치와 나물, 조림 반찬들이 좌판 위로 올라가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시장이, 그리고 제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오늘 멸치볶음 맛있게 됐네. 어머니, 오늘은 열무김치 좀 줘요. 단골들의 목소리는 제 삶의 배경음악이었죠. 그들의 밥상을 40년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 그게 바로 저 오선자를 살게 한 힘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시장 입구에 커다란 기계가 하나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키오스크라고 부르던데 화면을 몇 번 누르니 주문서가 척척 나오는 게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죠. 한 번은 근처 새로 생긴 칼국수 집에 갔다가 그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맸어요. 뒷사람 눈치가 보여 결국 그냥 나온 뒤로는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가게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어왔어요. 사장님, 제로페이 되나요? 싹싹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물었을 때 저는 그게 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저 멋쩍게 웃으며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젊은 손님들은 아쉽다는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벽에 쿵 하고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바친 이 시장 안에서 저만 섬처럼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 같은 작은 소외감, 그게 제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그래도 제게는 든든한 성이 있었어요. 시장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저의 작은 아파트, 방 2칸짜리 낡은 빌라지만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시작해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제 평생의 결실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고생했다며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었죠.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의 옷가지 아래 숨겨둔 낡은 통장 하나. 그 안에는 제 노후를 지켜줄 6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밤마다 그 통장을 꺼내보며 생각했죠. 선자야, 고생했다. 이제 이 돈으로 아프지 말고, 자식들에게 짐 되지 말고, 곱게 늙어가자. 그 숫자들이 제게는 부적과도 같았어요. 그런 제 평온한 삶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건 아들 민호가 36의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였어요. 하나뿐인 아들, 제겐 세상 전부였던 민호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죠. 그래서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지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호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리라 믿었거든요.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오곤 했죠.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산더미처럼 해놓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제 음식을 반기는 법이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다들 저염식으로 먹어요. 이건 너무 짜고 달아요. 그 애는 제 40년 손맛을 구시대에 유물 취급하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식탁에 앉아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가끔 피식 웃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민호는 제 눈치를 한 번, 아내 눈치를 한 번 보며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 아들은 그냥 투명 인간이 되는 쪽을 택한 것 같았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제가 그 애들의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지혜가 무심코 말하더군요. 아, 맞다. 어머님 카톡 잘 안 보셔서 모르셨겠네. 저희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가기로 했어요. 민호 씨 연차 쓴 김에 가족 여행. 그 단어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가족의 계획이라니. 저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잘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애는 제 소외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정성껏 담아낸 반찬들을 굳이 자기가 가져온 하얗고 네모난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댔죠. 역시 음식은 플레이팅이 중요해요. 이래야 인스타 감성이 살거든요. 인스타 감성.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제 삶의 방식이 제 정성이 하찮게 여겨지는 기분만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서럽고도 아픈 감정이었죠. 그런 날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혜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요. 민호도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죠. 집으로 들어온 지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시 없을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는데 딱 며칠 사이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면서요. 그 애의 설명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이 기회 잡고 싶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저희 평생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잘 모실게요. 옆에 서 있던 민호가 거들었어요. 그 순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지혜가 절대 허튼 애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딱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제 전 재산 6천만 원. 제 노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 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을 모은 돈을, 그것도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곳에 덜컥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안 된다고 말하려는데 눈물 흘리는 며느리와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이 눈앞을 가렸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외면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장롱으로 향했어요. 제 분신과도 같았던 통장을 꺼내 지혜의 손에 쥐어주었죠. 불안감과 모성애,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자식의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통장을 건네받은 지혜는 눈물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으며 제게 큰절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제 아들이, 제 하나뿐인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화려한 만찬, 차가운 진실. 제 통장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간 뒤로 딱 한 달이 흘렀어요.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해가 지면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버린 통장처럼 허전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갔으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줄 법한데 아들 내외는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바빠서 그러겠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정신이 없겠지. 매일 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거의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그 애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이번에 상암동에 아주 근사한 한정식집을 여는데 개업식에 꼭 오셔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꼭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희 집안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시잖아요.
오셔서 저희 체면도 좀 세워주시고요, 어머니. 체면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 내 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내가 빠질 수는 없지. 자식들이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저는 서운했던 마음도 있고 어느새 뿌듯해져서는 꼭 가겠다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가겠다고 약속했죠. 개업식 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민호 결혼식 때 맞춘 비싼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곱게 화장도 하고 은행에 들러 빳빳한 신권으로 축의금도 두둑하게 준비했죠. 상암동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사는 망원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높고 번쩍이는 유리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젊은 사람들, 제 아들 내외가 저런 곳에서 일하며 사는구나 싶어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혜가 알려준 주소에 내리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식당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외벽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보였죠. 안으로 들어서니 값비싼 양복과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호텔 로비에나 온 것 같은 분위기에 시장 옷차림에 익숙한 저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위축되었죠. 지혜와 민호가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저를 사돈어른께 간단히 소개한 뒤 어머니, 잠시만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요라며 이내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거대한 홀 한가운데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덩그러니 남겨졌죠.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몰라 쭈뼛거리는데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겨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홀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비싸고 화려했어요. 저 반짝이는 조명은 얼마일까? 저 의자는 또 얼마일까? 속물 같은 생각과 함께 저 화려함의 어딘가에는 내 피 같은 돈 6천만 원도 녹아 있겠지 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어색하고 투명한 존재가 되어 그 공간을 겉돌고 있었죠. 그때 지혜가 잠시 제게 다가와서는 완벽하게 꾸며진 얼굴로 제 옆에 서서 민호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즉시 어딘가에 올리더군요. 아마 그 애가 말하던 인스타겠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같은 글이 붙었을 거예요. 참 기가 막혔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어색함을 견디기 힘들어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화장실을 찾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여자 두 분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지혜의 친척들인 것 같았죠. 어머, 지혜 이모님 아니세요? 호호, 외숙모님 오셨네요. 이야, 식당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지혜가 정말 보통이 아니라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제 며느리 칭찬을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사위는 뭐 회사 다닌다는데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빌빌대는 걸 우리 지혜가 나서서 친정아버지 식당까지 떡하니 차려준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어디서 용케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구해와서 떡하니 보탰다지 뭐야. 요즘 세상에 그런 딸이 어디 있어. 역시 딸이 최고라니까. 6천만 원. 그 숫자가 제 귀를 후벼 파고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어떻게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눈앞이 흐릿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우문거리며 멀게만 들렸어요. 저 멀리 홀 중앙에서 사돈어른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제 아들 민호는 그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밝혔어요. 축하와 환호로 가득 찬 그 공간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평생을 바쳐 모은 내 돈이, 내 노후가 저들의 웃음과 허영을 위해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죠. 배신감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위한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발길질과 끊어진 천륜. 머릿속이 핑 돌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어요. 축하 소음으로 가득했던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오직 한 사람, 제 아들 민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지금 이 순간 제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저 아이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 시선을 피해 민호의 팔을 붙잡고 식당 구석의 텅 빈 공간으로 끌고 갔어요.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민호도 느꼈을 거예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아들에게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죠.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냐고, 내 돈 6천만 원이 정말 내 장인어른 식당 차리는 데 들어갔느냐고요.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투자는 맞는데 그게 좀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다나 뭐라나. 하지만 제가 무섭게 추궁하자 아이는 결국 고개를 들더군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아, 정말. 어차피 다 가족 일에 쓴 거잖아요. 장인어른 사업이 잘 돼야 지혜도 편하고, 그럼 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녕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제 평생의 노고가, 제 마지막 자존심이 아들에게는 그저 크게 만들 일도 아닌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혜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저희에게 다가온 것은 그 애는 상황 파악이 끝났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러고는 가장 날카로운 말을 골라 제 가슴에 던졌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추태세요? 좋은 날 손님들 다 보시는 앞에서 망신스럽게. 망신.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의 끈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당한 사기와 배신이 저 아이에게는 고작 망신스러운 추태일 뿐이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죠. 내 돈 내놓으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제 분노를 마주한 지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입가에 걸더군요. 그 애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제게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 돈 어머니가 그냥 갖고 계셨으면 곰팡이나 쓸었을 거 아니에요. 묵혀서 뭐 하시게요?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굴려서 가치를 키워드리는 거잖아요. 스마트하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마늘 냄새만 맡으셨던 어머니가 투자를 아세요? 경제를 아세요? 세상 물정도 모르시면서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저희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지혜는 그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로 만들어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죠. 다 필요 없으니 내 돈 돌려달라고요. 그러자 지혜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 인생을 끝장내버린 한마디였죠. 갚을 생각 없는데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6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짝. 제 손바닥이 지혜의 뺨에 날아가 꽂힌 건 거의 본능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마지막 실수였죠.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목을 뿌리치며 나뒹굴었어요. 그러고는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명을 질렀죠. 어머니가 저 때려요.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때려요. 순식간에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변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날아와 비수처럼 밝혔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세상에 며느리를 때리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너무 독하네. 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악녀가 되어 있었죠. 몇몇 젊은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 비극이, 제 고통이 그들에게는 한순간에 가십거리가 되어 인터넷을 떠돌게 될 터였어요. 그때였어요. 아내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민호가 제게 달려온 것은 제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연민이나 이해는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죠. 어머니, 진짜 실망이에요. 어떻게 사람 많은 데서 이런 짓을 하세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요. 민호야, 아니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민호야, 너까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아들 민호가 저를 뿌리치며 제 몸을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쿵!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등과 허리에 전해지는 둔탁한 고통보다 더한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이 제 온몸을 덮쳤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아마도 모성애라는 이름의 질긴 끈, 천륜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보루였을 거예요. 바닥에 쓰러진 채 저는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아들과 그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았어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난하는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슬로 모션처럼 흐릿하게 보였죠.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제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응어리져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건 바로 한흔이었죠. 제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차갑고 시린 빛만이 남았습니다. 한강의 눈물, 새로운 무기,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텅 빈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을 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져서 그저 숨죽여 눈물만 흘렸죠. 아들에게 맞은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이었어요. 내 인생 전부를 바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저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데 아들의 발길질이 닿았던 옆구리가 계속해서 저릿한 통증을 보내왔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픔을 느낄수록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더군요. 눈물은 이미 다 마른 지 오래였어요.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차갑고도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었죠. 그래,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저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 서랍으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서랍을 열자 그 안에 제 인생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누렇게 바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20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식당 허드레실부터 시작해 잠자는 시간 쪼개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나의 집.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제 4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성체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니 지난 40년간 제 가게와 거래해온 온갖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새벽마다 신선한 채소를 대주던 트럭 아저씨, 국산 참기름만 고집하던 방앗간 사장님, 그리고 제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다던 수많은 단골들의 이름까지. 이건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어요. 제가 40년간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용이자 저의 네트워크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아줌마 네트워크라고 부르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거친 손을 내려다봤어요. 김치 양념에 물들고 마늘 냄새가 깊게 밴 제 손. 며느리가 그토록 경멸하던 바로 그 손이었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손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제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부터 내려온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저만의 기술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제가 가진 것들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아파트라는 경제적 자산, 시장 사람들이라는 인적 자산, 그리고 제 손맛이라는 기술적 자산까지. 이것들이 바로 나의 무기였어요. 그렇게 결심이 서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저는 홀린 듯이 마포대교 위를 걸었어요. 까만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부서져 내리는 걸 보면서 저 강물에 내 모든 고통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유혹도 잠시 들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죽으면 저는 그냥 며느리에게 돈 떼이고 아들에게 맞아 죽은 비참한 늙은이로 기억될 뿐이었죠. 그렇게는 못 죽어요. 절대로. 저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다짐했어요.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내 인생을 함부로 모욕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요. 다음 날이었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죽은 언니의 하나뿐인 아들, 제 조카 태준이가 찾아왔어요. 올해 23,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는 아주 똑똑하고 반듯한 아이였죠.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제가 엄마처럼 돌봐서 그런지 저를 유난히 따랐어요. 이모, 이게 다 뭐예요? 얼굴이 왜 이러세요? 누가 그랬어요? 제 얼굴과 팔에 남은 멍 자국을 본 태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넘어졌다고 둘러댔지만 아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태준이는 막무가내로 저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앉혔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이모,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요.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제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빼앗겼는지, 그리고 식당에서 어떤 모욕과 폭행을 당했는지 전부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더군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차용증 한 장 없이 건넨 돈을 법으로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태준아, 법으로 안 돼. 증거가 없어. 그러자 태준이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이모, 법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진 다른 무기를 써야죠. 이모는 지금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시장 상인 몇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소문으로 들었다면서요. 아이고, 선자 언니. 괜찮아. 어떻게 그런 몹쓸 인간들이 다 있어. 모두가 제 일처럼 분노하고 위로해 주었죠.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정, 징, 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태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제 반찬 가게를 찬찬히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이모, 이거예요. 이 가게, 이 반찬. 이게 바로 이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건 보물이라고요. 이걸 온라인으로 옮겨야 해요. 아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 사진들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적힌 페이지들이었죠. 월 수천만 원을 버는 온라인 식품 브랜드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내가 뭘 안다고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냐고요. 이모는 최고의 이야기와 최고의 손맛, 즉 최고의 콘텐츠를 가지고 계세요. 그걸 보여주는 기술은 제가 도우면 돼요. 더 이상 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모 스스로가 강해져야 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요. 태준이의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작고 네모난 화면 속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건 저를 고립시켰던 벽이 아니라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줄 새로운 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와 태준이는 가게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 온라인 브랜드, 엄마의 손맛을 만들어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이룬다. 2단계, 시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며느리, 가족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린다. 3단계,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제 얼굴에서 눈물 자국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철한 결의만이 남았죠. 저는 더 이상 슬픔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냉정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손맛, 심판의 저울. 그날 이후 제 작은 반찬 가게는 전쟁터이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온실이 되었어요. 태준이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면 종일 제 가게에 살다시피 했죠. 아이는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을 들고 와서는 제가 평생 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 나무를 짜지 않게 무치는 비법, 멸치볶음을 바삭하게 만드는 요령까지. 처음에는 카메라 렌즈 앞에 서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태준이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건 그냥 반찬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이모의 40년 인생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고요. 드디어 엄마의 손만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작은 반란이 시작되었어요. 태준이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과 유튜브라는 곳에 저희의 채널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밤새 편집한 영상과 함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제목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를 발로 찬 아들에게 어머니는 오늘도 밥상을 차립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제게 태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고요. 이모의 아픔은 감춰야 할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는 마포구의 주부들이 모인다는 맘카페라는 곳에서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온라인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창에는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수백, 수천 개가 달렸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어머니의 손맛, 제가 돈으로 혼내드리겠습니다. 아들, 며느리 보고 있나? 너희는 천벌 받을 거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이게 저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첫 주문이 들어오던 날의 떨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태준이가 설치해준 컴퓨터에서 띵동하는 소리가 울렸을 때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죠. 그날 이후로 띵동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밤을 새우기 일쑤였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건 저를 위한 일,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노동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하다는 음식 블로거들이 귀신같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반찬을 맛보더니 화학 조미료 없이 이런 깊은 맛을 내는 곳은 처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들의 글이 올라간 날이면 저희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포구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망원시장 40년 장인의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금 떨렸지만 제 인생을 거짓없이 이야기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억척같이 버텨온 시장에서의 삶,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물론 아들 내외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의 큰 시련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만 말했죠. 방송이 나간 후 저는 망원시장의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태준이가 제게 조용히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의 손만 이름으로 만든
사업자 통장이었죠. 그 안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에는 제 아들 민호가 대기업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아니, 그들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저는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저는 아들 내외의 소식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아줌마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소식은 제 귀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혜 아버지의 식당은 개업 효과가 사라지자마자 파리만 날린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비싼 가격에 비해 맛은 형편없고 서비스는 엉망이라는 혹평이 인터넷에 가득했죠.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죠. 그저 시장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단골들과 커피 한잔하며 무심코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글쎄, 우리 사돈 식당이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네. 내 돈까지 다 들어갔는데 어쩌면 좋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제 아줌마 네트워크는 그 어떤 방송국보다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소문은 날개를 단 듯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글쎄, 상암동 그 식당, 식자재 대금도 몇 달째 밀렸대. 주방장이 하도 까다롭게 굴어서 한 달 만에 3번이나 바뀌었다더라. 이런 구체적인 소문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가보려던 사람들의 발길마저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죠.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마포 맘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상암동 오 한정식, 알고 보니 딸이 시어머니 노후자금 6천만 원 사기쳐서 차려준 식당이랍니다. 그 글에는 식당 개업식 날, 제가 아들에게 발길질을 당하던 그 끔찍한 날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지혜 아버지의 식당 평판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폐륜 식당이라는 오명이 붙었죠.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사돈어른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식당은 결국 문을 닫는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제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도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냐면서요. 그분들은 저를 보며 우리도 아직 끝이 아니구나.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얼마 후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강좌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수강생이 넘쳐서 반을 늘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제 작은 복수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식탁의 주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통쾌한 복수를 이뤘지만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아들 내외의 자리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준이가 다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더군요. 제 아들 내외가 회사 아래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태준이에게 그들을 사무실로 들여보내라고, 그리고 너도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 몇 달이 흘렀을까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혜의 얼굴에는 값비싼 화장품 대신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늘 빳빳하게 다려져 있던 민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그들은 저와 태준이를 번갈아 보더니 제 앞에 다가와서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죠.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우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요. 저는 그들의 감정적인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눈물이 아닌 현실을 마주하게 해주고 싶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닌 냉정한 사업 제안이었죠. 첫째, 망해가는 당신들 아버지의 식당을 내가 인수하겠다. 대신 식당의 지분 70%는 내 법인인 엄마의 손맛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부실 기업에 대한 정당한 투자이자 인수합병이라고 설명했어요. 둘째, 식당에서 파는 모든 반찬과 주요 메뉴의 레시피는 엄마의 손맛에서 독점 공급하고 모든 품질 관리는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당신들의 어설픈 솜씨로는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내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요. 셋째, 다음 명절에 모든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 거짓말, 모욕, 그리고 폭행까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무너진 나의 명예와 체면을 당신들 손으로 다시 세워놓으라는 의미였죠. 마지막 넷째 조건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6천만 원, 그 돈은 갚아야 한다. 하지만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다. 연 20%의 복리이자를 적용해서 5년 안에 내 조카 박태준의 이름으로 된 교육 신탁 계좌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 저는 덧붙였죠. 당신들이 진 빚이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은 나를 지켜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라고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돈과 체면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실함과 존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저만의 재교육이었죠. 모든 것을 잃은 아들 내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내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였죠. 이 집은 내 40년 인생 그 자체이며 내 모든 것이 담긴 곳이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내 고통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내 옆을 묵묵히 지켜준 태준이에게 갈 것이라고요.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과 의리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선언한 거예요. 몇 달이 흘렀어요. 엄마의 손맛과 망원시장의 신선한 재료가 만난 그 식당은 가성비 좋은 로컬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시장 좌판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태블릿 PC로 재고 현황을 보고받고 화상통화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어주는 시니어 CEO가 되었죠. 제 이야기는 지역 상공회에까지 알려져 세대 간의 상생을 주제로 강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리뉴얼된 식당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는 민호와 지혜가 개발했다는 신메뉴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음식을 맛본 뒤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멀었네. 양념의 깊이가 부족해. 엄마의 손맛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했죠. 저는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새로운 식탁의 규칙을 정하는 주인, 바로 제가 이 집안의 새로운 어른이 된 거예요. 오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묻는 것 같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이니까요. 결국 가장 큰 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죠.